시선,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량은 도심 곳곳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장진화대목부터 탄전 1교까지 이미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역파 때문에 30km 미만인데요. 반대편은 교통량 자체가 많아 아직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성수 서강대가 모두 북단도 남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도심 동작대로는 사당역 쪽으로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서행하고 있고 반대 이수역에서 갯마을 입구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남부순환로 따라 양재역 쪽으로는 사당역 이전부터 양재역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언주로 성수 방면 내곡터널부터 구룡터널 다시 영동 삼거리 지나 매봉터널까지도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내곡 쪽 이동하는 데는 성수대교 남단부터 도산공원 앞쪽으로 차간역이 빼곡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오늘 아침에 꼭 알고 갈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네. 이거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부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입찰 네.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네. 뭐 솔직히 궁금하진 않아요. 워낙 비싼 거니까. 네. 근데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금싸라기 땅입니다. 또 바로 앞에 코엑스 있고요. 예. 서울시도 이쪽 전체를 이제 하나의 이제 컨벤션 부지 뭐 얼굴로 강남의 얼굴로 하겠다. 진짜로 제가 봐도 좋은 땅 같은데 한국전력에 따르면은 내일 입찰이 마감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 날 18일 오전에 최종 선정자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입찰 방식이요. 최고가 입찰 방식입니다. 뭐 자격이고 이런 거 없이 돈 많이 받는 곳에 바로 낙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입찰이 마감되더라도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 선정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관심 표명한 곳이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뭐 다 알려져 있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내일 봐야 되겠지만 입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삼성그룹도 역시 거의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이 삼성과 현대가 한번 맞붙을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낙찰 가격 얼마가 될까? 말들 많습니다. 감정가 나왔는데요. 감정가가 3조 3,345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감정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파로 가게 될 텐데 2조 원대 붙지 않을까? 그래서 5조 원에서 6조 원 사이에 낙찰 가격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근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게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요. 예. 내일 입찰하는데 혼자 들어가면은 무효입니다. 왜냐면 한 명이 그냥 낮은 가격 써버리면 이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둘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삼성, 현대 두 곳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5조 정도 된다면 이거 돈은 어떻게 마련해요? 네? 일단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뭐 사내 유보금을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지금 네. 삼성하고 현대 모두 창고에는 이 현금성 자산 부족합니다. 삼성은 30조 넘고 이 현대차도 15조 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걱정 안 하는데 실은 이건 땅값이고 이걸 땅 산 다음에 기존의 건물을 이제 바꿔서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발까지 합치면 1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상당하고요. 여기서 이제 땅 전체 중이 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부에는 삼정 주거지역도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전체 개발하려면은 중간에 또 뭐 서울시한테 기부 찬합도 해야 되고 서울시와 이것저것 조율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전문가들, 부동산업자들은 승자에 저주될 수 있겠다. 10조 원까지 해서 땅 사고 개발했는데 그 같이 뽑을 수 있겠나. 오히려 승자가 저주를 받는 승자의 저주 될 수도 있겠다는 관측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현대그룹도, 현대차그룹도 그렇고요. 삼성그룹도 그렇고, 뭐, 오죽 이거 계산기 두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다 적정한 가격 써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도 살짝 긴장되네요. 누구한테 또 얼마의 가격에 이 땅이 돌아갈지. 예. 그리고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 잘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우스 푸어 지원 사업이 중단될 거라는 소식도 있네요.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주거복지 공약에 있어서 하우스 푸어 이 지원 대책 공식 이름은 희망 임대주택 리츠라는 겁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인데 힘들어하는 하우스 푸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자도 못 내고 막 오히려 집 때문에 힘들게 사는 이런 분들의 집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다음에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이 샀던 매입 비용을 뽑는다. 이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장 반응도 좋았었는데 실효성 논란이 좀 있었고 형평성 문제가 되면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나오는데 아마 3차 사업으로 이 희망임대주택 리츠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정부가 안 도와줘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택 아니면 알아서 거래가 살아라 이런 얘기인지. 네, 주택 거래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우스 푸어들이 뭐 국가한테 집을 파는 것보다 오히려 이 집 주인들도 그냥 시장에서 맡겨서 집을 처분하는 게 오히려 가능도 이게 더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도 많이 떨어졌고요. 또 1차, 2차 사업을 하면서 좀 보니까 이 국가가 LH가 이 사주는 이 사람들의 대상이 우리가 하우스 푸어라고 하면은 막 대출 비율도 7, 80% 되고 막 월급 다 이자로 뺏기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집들이 대출도 없는 깨끗한 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우스 푸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만히 됐었고 또 이제 하우스 푸어 정부 이 희망 리치 하려는 것도 주변가보다는 적게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공공자금 아닙니까? 국민주택기금이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 LH가 사들였던 하우스푸어의 집들을 보니까 우리 주변 시세 정도였다. 그러니까 싸게 사들이지 못했다. 실거래가 수준으로 사들였다.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거죠. 아니 이런 공공자금 가지고 왜 하우스푸어 무주택자들 자신들이 투자한 것들 도와주냐 이러면서 형평성 논란도 조금씩 커지면서 희망 임대주택 리츠 제가 보기에 이제 한때 기억 한 번 정책이다, 3차까지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기름값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기분 좋은데 이거는. 네. 예. 네. 근데 이게 이유를 모르면 불안해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어제 기름 넣었는데 1,825원, 1,820원대에 넣었습니다. 제가 서초구 모초에서 넣었는데 예. 그 공식적인 통계에 보니까요, 이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랑 여파로 이제 평균 가격이 1,000리터당 1,800원대. 그러니까 나는 왜 1,800원대 이미 넣고 있는데 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요. 이제 공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 서울시의 평균 리터당 1,910원인데 예. 아마 바로 1,800원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서울 한국의 기름값 떨어지나 봤더니 국제 유가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중국에서도 별로 기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떨어졌고요. 또 미국에서 셰일가스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유가를 대처할 수 있는 걸 이런 개발하면서 미국도 유가 수출에 나서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실은 이제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면서 최근에 뭐 참수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나고 좀 중동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공격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국제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시장의 유한 메커니즘인데 이렇게 좀 중동 불안하니까 관련해서 막 공급을 많이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국제 유가가 벌써 크게 떨어졌다. 뭐 배럴당 100달러 안에 90달러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고요. 예. 지금 시세 잠깐 보니까 서울에서 그 주유소 가장 물가가 이제 강남 3구인데 제가 저도 서초구에서 넣었다고 했는데 서초구 보니까 41개 주유소 중에서 평균 휘발유 가격이 800원인 때가 17개나 되고요. 예. 뭐 1,700원대도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은 1,800원대 다음 주쯤에는 1,700원대도 서울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에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700원대는 벌써.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출정식을 가졌다 그러죠? 네. 예. 뭐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지난번 대만에서 있는 아시아 예선에서 2승 1패로 탈락하고 나서 우리 야구 대표팀이 조금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 비난 이번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3전 전승, 준결승 승리, 우승 승리 이게 5경기를 모두 다 이겨서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처음에 태국전, 대만전, 홍콩 이렇게 우리가 맞붙어서요. 4개 팀 중에 2위까지만 하면 4강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무난히 4강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아무래도 두 번째 경기인 대만전 그게 조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우리가 대만을 꺾게 되면 태국이랑 홍콩은 어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만을 꺾어서 조 1위가 되면은 상대조에서 올라오는 2위 팀하고 맞붙게 되거든요. 상대조는 일본, 중국, 파키스탄, 몽골입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올라온다고 볼 때는 우리가 조 1위라면 조 2위가 예상되는 중국하고 준결승을 맞붙게 되고요. 반면 우리가 조 2위가 되면 상대조 1위가 될 것 같은 일본하고 또 결승에 직행을 흑뱃을 따게 됩니다. 우리는 대만을 조별리그에서 이겨서 조 1위가 되고 조 1위가 돼서는 중국하고 준결승을 치르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붙어서 올라올 것 같은 승자하고 결승을 치르는 거. 이게 우리 대표팀이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오늘 우리 대표팀이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도 하고 또 LG하고 연습 경기도 갖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본격적으로 데뷔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는 물론 이겨야 되겠지만 특히 유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 말이에요. 축구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남자 축구가 어제 인천에서 F조 1차전인 중국하고 경기를 가졌습니다. 3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이나 스피드나 체력이나 모두 다 중국보다 한 수 앞섰고요. 그래서 3골 차로 완승을 했고 중국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중국을 이길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북한이 아주 좋은 경기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14개 종목에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열린 경기가 어제 축구 경기였고 거기서 중국을 꺾으면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요. 어제 경기는 한국의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종교단체원들 한 300명이 모여서 북한 선수를 많이 응원했고 북한 대표팀 감독도 뜨거운 응원을 해서 고맙다 이런 또 답례의 말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국 프로골프 투어 PGA라고 그러죠. 플레이오프에서 $10,000,000 보너스 상금의 주인공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10,000,000면 100억이 넘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계속 상상조차 하기 힘든 돈 얘기만 하네요. 예. 네. 주인공은 빌리 호셀이라는 미국 선수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선수 누구지? 되게 낯선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이번에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기 전에 페덱스컵 랭킹이 69위였던 선수인데요. 어제 플레이오프 최종전에서 우승을 했고 최종전에 앞서 있는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도 승리를 했고 우승을 했거든요. 2연승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페덱스컵 1위를 차지했고 보너스 상금 $10,000,000, 우리나라 돈으로 103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세계 랭킹 14위고 2009년에 PGA 투어에 데뷔해서 지난해 비로소 첫 승을 거둔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플레이오프 하기 전까지 우승이 한 번도 없었는데 플레이오프 3차전, 4차전을 잇따라 우승을 하면서 일약 대스타가 됐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이 상금 받고 은퇴하겠습니다. 그냥 충분히 많이 본 것 같은데. 골프를 이제 즐기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700만) 관객을 돌파한 올해 최고의 영화 단연 명량일 텐데요. 그런데 명량 제작진 측이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배설장군 후손 경주 배씨 후손들이 조상인 배설장군이 역사적 기록과 다르게 묘사됐다고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김한민 감독 등을 고발한 건데요. 제작진 측은 영화를 창작물로 봐달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아무래도 법정까지 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 배씨 이 관련
경주배시이자 소설, 영화 명량 관련 비상대책위원장이시죠. 경북대 명예교수인 배한동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께서도 영화 보셨죠? 네,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떤 측면에서 배설 장군의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속에요? 네, 저들이 직접 영화를 본 결과, 예.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우리 배설 장군에 대해서 저희 후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역사적 사실과 왜곡되게 아주 이 경상무 수사 배설 장군이 아주 영화에서 아주 비극자로, 거의 법왕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배 타고 있는 걸 가다가 보고, 이 화살 맞고 돌아가시는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화 예,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거북선 예. 불태우고 이런 그 장면. 아, 그게 이제 역사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그죠? 예. 그러면 실제 역사적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역사적 기록은 이제 선조실록도 그렇고 만중일기에도 이제 우리 배설 장군님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 명량해전에는 참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량해전이 있기 전에 물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생긴 병으로 요양 중이었는데 이 배설 장군이 거기에 등장해가지고 이순신을 암살 사건에 아주 주범으로 등장한다라든지 또는 도망을 친다든지 아주 악의 캐릭터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명량해전 당시에는 전혀 그 근처에도 있지 않았던 분을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아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순신 장군님을 영화하기 하는 것은 좋지요. 저도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는 입장인데 예. 이 악역 캐릭터로 이 배설 장군을 상당히 명량해전에서 배 12척 명량해전에 사용된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까지 구해서 제공했는 분을 이렇게 폄하시키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저들이 생각했거든요. 배를 구해줬기까지 하셨군요, 이분이. 예. 칠천량 해전에서 12척을 구했다 하는 것은 선조실록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근데 이 영화가,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그죠? 이 배설 장군이 그런 식으로 영화 속에 묘사되는 거를 모르셨나요? 저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영화가 벌써 관객이 1000만이 넘고 나서 저도 영화를 봤거든요. 아, 늦게 보셨군요. 예. 그렇다면 그 영화 보셨을 때 엄청 놀라셨겠어요? 예? 많이 놀랐죠. 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예. 아주 우리 후손들 중에는 분노하고 참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아주 비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법적 조치에 들어가시기 전에 고소고발하시기 전에 제작사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저들이 영화를 보면서도 자막 처리라도 옳게 하고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런 거라도 했더만 참을래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영화는 이 관객이 저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화 제가 볼 때만 하더라도 10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작사 측에 대해서는 일부 후손들이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으로서 제출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고발하시기 전에는 이 제작사 측과 접촉을 못 하셨네요. 안 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은 못 하셨네요. 언론과 아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접촉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영화로만 봐달라는 그런 답변만 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창작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영화나 예술 작품에 있어서 창작물에 대해서 상상력이라든지 이것이 동원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배경 설정이라든지 가공 인물에 한해야 되지. 엄연히 실존 인물로서 역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업적을 남긴 분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 이거는 좀 지나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하셨죠? 형사, 민사 다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형사만 들어가셨어요? 형사만 들어갔습니다. 형사만 들어가셨고. 저희들이 무슨 금전죄라든지 다른 어떤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 보상은 명예회복이 초점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명예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영화가 대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예. 이 배설 장군의 후손으로서 여러 가지 좀 진짜 이 어려운 점이나 고통스러웠던 점, 억울한 점 말고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예, 많이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영화 초반에 벌써 배설 장군이 아주 그 악의 캐릭터로 등장해가지고 또 영화의 그 재미를 위해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그 영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 이상한 모습으로 비극적으로 자꾸 하니까 이 자신이 이렇게 그 영화가 방영되고 나니까 저희들 후손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 낯을 들고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 우리 조카라든지 이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서까지 왕따를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그 가슴이 아프지요. 아, 배씨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들은 이제 무슨 법이 만능이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민원 형식으로 신문국에다 냈지만 아무런 그 반응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형사 고발 절차를 밟고 그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법의 판단을 저들은 그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뭐 예를 들면 영화사 측에서 어떤 중재안이 들어와도 지금은 때가 늦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적절한 선에서 영화사 측이나 제작처 측에서 협상을 놓으면 저들도 적극 협상에는 임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저들이 무슨 이러한 그 억울한 우리 사정만 명예만 회복되면 그 선에서 우리는 또 해결할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같이 이렇게 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이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어떤 명예 회복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아예 별 말씀을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경주 배씨 소설영화 명량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경북대학교 배한동 명예교수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드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간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사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뉴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저희가 오늘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야당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단연 정치권에 있어서의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야당 분배 직전이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렇게 야당이 이 모양에 빠지면서 정당 정치, 이 국회 표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예전에도 일본 우익들은 조선이 당쟁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조선시대의 당쟁을 그렇게만 봐야 하는지, 오늘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오늘 세시봉 시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문사철의 강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당쟁. 우선 이게 사실 오늘날의 정당끼리의 싸움은 아니죠. 그죠? 예, 지금의 정당이라는 건 문제 구체적인 조직이 있고 명확한 목표가 있고 무엇보다도 대중정당 아니죠. 그렇죠. 집단적 이익을 제도권 내에 반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당이다 그러면 이제 뭐 붕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되게 가문으로 혈연으로 연결되고 일정한 이제 사상과 뭐 학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게 같이 갑니다. 예. 같이 가는데 지금과 같은 무슨 대중적인 정당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 이제 특정한 어떤 사대부 가문이나 사대부의 어떤 이제 지향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예. 사람들이 서로 좀 견해가 여기 다르다 보니까 나뉘게 되는 건데, 예. 이런 이게 당쟁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붕당 정치라고 보통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이게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조선 예. 중기 이후의 사림들의 정치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림이라는 거는 조선 초기에 이 건국 세력의 일부이지만 중앙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향촌 사회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제 소위 중소지주로서 그 향촌 사회를 이렇게 이제 뭐 지배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관리하던 그런 세력이 나중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이제 공신 세력, 왕권과 결탁된 공신 세력들을 축출하고 자신들이 조선을 자신들의 성리학적인 이념에 맞게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갔는데, 이 사림들이 결국은 그 전국을 자신들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방법론이라든가 어떤 이념을 놓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붕당 정치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조선 중기 이후 뭐 대한제국으로 망할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 당쟁, 아니 정당이 아니라 당쟁할 때 당이라는 거는 예. 집단적 이익을 제도권 내에 뭐 어떤 투영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이념은 아니지만 예. 어떤 철학적 방향성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제 예. 좀 뭐 싸웠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랬다 이렇게 논쟁을 했다. 아니 싸웠죠. 싸웠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예, 그 정쟁으로까지 가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애초에 본다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철학적인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싸운다. 이게 지금 정당 정치를 놓고 볼 때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걸 갖다 조선이 당쟁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은 그때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그 땅덩어리를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렇죠. 칼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정치 형태였었고, 이 당쟁을 놓고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사림들이 나라의 정치를 다 자기들이 주도하려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과거 합격자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자리는 제한되고 사림의 숫자는 많으니까 결국 그거 이제 그 자리 다툼하다가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고 하는 그 이념 자체도 차이가 났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들은 소위 이제 의리라는 것을 놓고 서로 간의 의리를 내걸고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를 이끌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수준입니다. 의리를 내걸고 높은 수준에, 사실 정치는 의리로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 의리가 이제 예. 성리학적인 의미에서 조선시대의 의리는 요즘 말하는 의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리라는 그 어떤 개념이 지금 잘못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홍명보, 뭐 엔트, 이제 그 유명했던. 그렇죠. 김보성이라는 탤런트가 뭐 이제 의리 뭐 이렇게 할 때 그 의리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대의 명분이나 전체 객관적인 어떤 진실과는 이렇게 다르게 소집단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제 식구 챙기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원래 조선시대 때 이 분당 정치에서 내걸었던 의리라는 거는요. 거기서 의는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의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것이 하늘의 이치에 맞느냐 아니냐. 그래서 하늘의 이치에 맞을 때 그 하늘의 이치를 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늘의 이치에 맞을 때 그걸 의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나의 주관적인 어떤 나의 지향점이 그 하늘의 이치와 닿을 때만이 그것을 의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오히려 주관적, 객관적 그 지향점이 이제 일치되는 그 상태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령 지금도 세월호를 놓고 뭐 서로 이렇게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른 여러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야당 쪽에서는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당 쪽에서는 그 의회 정치의 원칙에 따르면 그건 안 된다라는 이런 여당의 의리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의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슈 중심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의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공리에 맞느냐 한번 이제 겨뤄보자 이런 차원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그 붕당들이 있었어요? 붕당이 처음 생겨난 건 임진왜란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인 정치가 사실 선조 때 16세기 후반부에 가가지고 아주 온갖 고초를 다 겪은 다음에 그 유명한 4대 사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비들이 떼죽음 당했던 그런 사건들을 거치고서야 사림이 드디어 이제 중앙 정치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있다가 이제 동과 서로 나눠져요. 이게 원래는 동이라는 거는 이제 동인은 그 주도권을 했던 사람이 서울의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고 서인은 이제 서쪽에 그 정동 쪽에 살아서 서인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나라 전체로 이렇게 쭉 그 당의 어떤 갈림이 퍼져나가는데 재미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동인은 주로 나라의 동쪽인 영남지방, 그 서인은 주로 이제 그 서쪽인 경기에서부터 그 충청 호남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 지역적으로도 분포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동인은 그 이황이라는 퇴계 이황 선생을 이제 그 어떤 사표로 삼고 서인은 그 율곡 이의를 사표로 삼아가지고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1,000원짜리에는 이황 선생이 있죠.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의 선생이 있는데 뭐 금액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나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황 선생을 추모하는 분들이 왜 우리 선생이 더 훌륭한 분인데 왜 더 값이 싸냐? 신사임당은 5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따졌더니 누가 그러더랍니다. 1,000원짜리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두 아주 거두를 이제 철학의 거두를 이제 모시면서 이 두 당파가 형성이 돼 있다가 나중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색 당파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래서 다음에 남인도 뭐 청남, 탕남, 뭐 북인도 대북, 소북 등등 이제 아주 거기서도 갈라가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갈라지는데 그건 이제 뭐 정치가 분화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이제 그 분화 속에서 쭉 이어져 나왔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 동인은 남과 북, 서인은 노와 소. 그리고 거기서 또 갈라진다. 그러면 굉장히 이 분파가 많았겠네요. 그러면 그 계보도를 가지고 무슨 뭐 요새 탕수육 이 조제하는 방법 가지고 보통 이 당파를 인식하는 그런 방법은 또 막 SNS에 떠들고 그러던데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로 그것은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고 큰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쉽게 그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탕평이라는 얘기. 그렇다면 분당과 관계에서 이 탕평이라는 거는
뭐 탕평책, 탕평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뭐 저 정치권에서 탕평 얘기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파간 이제 이 정당 간의 어떤 이제 좀 대타협을 이뤄야 된다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냐 맨날 그러죠. 예, 이 탕평이라는 거는 원래 아주 오래된 말입니다. 예전에 그 중국의 고전 중에 서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뭐 왕도 탕탕, 왕도 평평 이래가지고서는 왕이라는 것은 어디 정사를 펼 때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치우침이 없이 모든 그 자기 신하들과 백성들을 고르게 이렇게 이제 대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보통 탕평이라는 얘기는 영조, 정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동양 정치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붕당론하고 이 대립되는 겁니다. 붕당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부가 준 그 정치를 주로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왕은 그 사대부를 통해서만 이제 정사를 펴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지금의 의회 정치 비슷한 그 내각제 비슷한 뭐 그런 이제 그 체제에서는 이 그 사대부들이 붕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정치를 주도하는데 그러다가 이 붕당도 막 17세기 18세기 들어가면서 매우 치열하고 서로 그 죽이는 데까지 이를 정도로 이제 그게 치닫고 좀 어지러워지는 지경에 이르니까 영조 앞에 경종 숙종인데 그 숙종은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 숙종 때는 이 붕당 정치라는 게 하도 치열하게 전개되어가지고 그 장희빈 무슨 인현왕후 이런 이 후궁이나 왕비까지 당이 다 당파가 물리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어지럽게 전개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왕이 중심을 잡고 이 각 붕당들을 제어를 해서 왕 중심으로 국가를 다시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에서 나온 게 탕평입니다. 그러니까 탕평이라는 거는 왕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에 조선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끌어오던 이 살인들의 정치를 어느 정도 좀 혁파를 하고 좀 이제 제어를 하고 왕 중심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당파들을 어떻게 보면 서로 해처모여시키는 거죠. 왕 중심으로. 그렇게 할 때 쓰는 방법이 탕평이었었고 그게 이제 영조, 정조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은 물론 이념적 방향성 때문에 이것이 갈리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현실 정치에 투영될 때는 솔직한 얘기로 권력이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게 이제 결국은 권력,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정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서양 정치사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영국에서 17세기에 오면 토리당, 휘구당 이게 이제 근대 정당의 뭐 전신으로서 뭐 이렇게 논의되는데 17세기 조선의 당쟁 똑같아요. 토리당, 휘구당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리당이 좀 왕당파 쪽에 속해서 뭐 왕권을 좀 해주고 휘구당은 그 왕권을 제한하자는 이쪽으로 가는데 17세기에 벌어진 당쟁도 주로 이제 노론, 서인계통의 노론이 이 사대부 중심,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고 왕은 또 하나의 좀 큰 사대부일 뿐이다. 이러면서 왕이 사대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이걸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게 노론이고 남인 쪽은 왕과 사대부는 다르다. 왕은 특수한 존재이고 만인 위에 있는 존재다라면서 이제 남인은 왕 중심으로 좀 이끌어가는 데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하는 것들이 그 지역은 다르고 그 정치 논리도 다르지만 비슷한 흐름은 양쪽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의 야당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경우는 그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야당 상황이라는 게 무슨 여당 쪽에 지금 박근혜 정권에 뭐 이렇게 기여를 했던 이상돈 교수라는 분을 영입을 하려다가 지금 그것도 하나의 이제 분란이 생긴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누적의 결과죠? 여러 가지가 누적이 돼 있는데, 일테면 이제 변신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그 상대방의 장점을 좀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내부 개혁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탕평 전국에서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은 영종 때 이 탕평을 추구한 세력이 당시로서 영조라는 사람은 노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론과 소론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을 때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노론이 좀 여당의 입장에 아마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조는 그 이전에 여당이었던 소론과 이제 손을 잡고 노론도 좀 끌어들이면서 협력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때 이제 노론에도 강경파가 있고 그러니까 소론을 적대시하는 강경파가 있고 끌어안자는 이제 온건파가 있는데 이거를 준론, 완론 이럽니다.
그러니까 준엄한 쪽과 이제 좀 이제 완화시켜서 보자는 이건 소론 쪽에서도 역시 이제 타협파와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는데 소론에서 그 타협을 하자는 쪽이 탕평을 주도하면서 노론의 이 타협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서 이제 탕평을 나가려고 하니까 양쪽에 노론과 소론의 양쪽에 중론이라는 소위 강경파들이 또 이제 반대하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예.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어렵게 사실은 영조는 탕평을 이끌어갔습니다. 탕평이라는 게 원래 쉬운 게 아니죠. 사실. 그럼요. 예. 서로 이제 그 다른 붕당 간의 견해 차이가 다른 것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그 아주 극심하게 때로는 극심하게 갈리고 했던 이러한 어떤 이 당쟁, 이거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한 왕이 있어요? 영조나 정조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한 왕이었는데 영조 때는 좀 독단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좀 약간 좀 누르면서 이걸 끌고 나간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당쟁이 겹치면서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쥐어다 가둬주는 그런 비극을 맞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런 식으로 왕이 독단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좋다. 각 당파의 의리를 내놓고 한번 공개적으로 공론에 붙여가지고 서로 한번 이게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정조 자신이 그 조선에서 가장 그 자기가 똑똑한 성리학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다른 이제 세력들을 이렇게 하나로 자신 아래로 그러니까 뭐 내가 왕이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이제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씩 자기 밑으로 이렇게 무릎 꿇리는 이런 방식을 이제 취해나가지고 정조 말년에 이르면은 거의 이제 근데 갑자기 죽고 마는데 49에 거의 다 그 전에 소외했던 남인 세력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는 정치권 대타협을 뭐 이뤄낸다고도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렇겠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고. 오랫동안 내려온 게 한 사람만 있으면 딱 정리가 되기 힘들죠. 그런 식의 탕평이 가능했던 건 사실은 조선시대 때 누적돼 왔던 모순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회 정치적, 사회 경제적인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대동법, 균역법 하는 이런 그 정치권, 그러니까 사대부들 이 기득권 세력들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위기에 처한 조선의 어떤 이 엘리트 정치 이거를 갖다가 지켜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는데 대동법 같은 것들이 이를테면은 이제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면제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많이 이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땅이었죠. 내가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 부자들이 또 이제 자기가 많이 가진 만큼 세금을 더 내는 이런 방식의 스스로의 어떤 기득권을 이렇게 이제 내려놓는 그런 대개혁을 한 100년에 걸쳐 이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 정치권의 위기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가 우리는 항상 정치권이 위기니까. 그렇죠. 위기의 일상화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천 대표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단,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좋은 하루 그리고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